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속에서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여정에서는 때때로 피하고 싶은 악한 인연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분명한 교훈, 권선징악과 사필기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악한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며 선한 마음과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난봉꾼의 마지막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탐욕이 많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보이면 몰래 훔쳤고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자 주먹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무엇이든 들고 나가 노름으로 탕진하기 일쑤였죠. 그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홀로 그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춘삼이가 20살이 되던 해 평생을 고된 삶과 지독한 기침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춘삼이의 온갖 못된 짓을 그나마 어머니의 낯을 보아 참아주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불효막심한 놈이라며 손가락질했고 결국 춘삼이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춘삼이의 탐욕과 못된 버릇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충청도의 한 장터, 저고리를 반쯤 걸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몇 명의 포졸들이 쫓고 있었죠. 바로 춘삼이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마님과 정을 통하며 온갖 폐물과 금부치를 빼돌린 것이 들통나 수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포졸들을 겨우 따돌리고 숨어 들어간 곳은 어느 집의 부엌이었습니다. 그가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니시오? 여긴 어찌 들어오셨소? 아, 잠시만, 제발 잠시만 숨겨주시오. 지금 나쁜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 춘삼이는 특유의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얜 사내들이 여인 한 명을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의로운 마음에 그 여인을 구해주었더니 그놈들이 되려 저를 죽이겠다며 쫓아오는 것이오. 1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인은 세상의 대낮부터 그런 흉악한 일이 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밖을 살피고 오더니 쫓아오던 이들은 모두 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 다른 가족들이 있소? 아니요. 저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춘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드나드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당분간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인을 구슬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이 마을 지리도 모르고 그 흉악한 놈들을 다시 만날까 두려워서 그렇소. 과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엄을 무릅쓰고 낯선 여인을 구해준 위로운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신세는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춘삼이는 착한 과부를 완벽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마을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힘들어졌습니다. 춘삼이는 도망갈 채비를 하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방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발, 아니면 저를 데려가세요.
과부가 울며 매달렸지만 춘삼이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눈치 참 없네. 난 그저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귀중품을 챙겨 나온 춘삼이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방에서 춘삼이는 아름다운 기녀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양반가의 자제라 속이고 기녀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의 기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긴 뒤였죠. 춘삼이는 품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너와 혼인하면 주려고 아버님께서 청나라에 다녀오시며 구해오신 것이다. 어머, 도련님. 이렇게 고운 비녀는 처음 봅니다. 기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춘삼이는 이 기세를 몰아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우선 작은 집이라도 얻어 함께 살고 싶구나.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면 좋으냐. 사랑의 눈이 먼 기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춘삼이는 그 돈을 모두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신당한 기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안게 되었습니다. 한편 춘삼이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생각으로 주인을 부르자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을 보고 춘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을 농락해왔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춘삼이가 수줍은 소년처럼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외딴 곳에서 길 잃은 나그네를 외면할 수 없어 그를 헛간에서 묵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린 헛간은 비를 피할 수 없었고 이것을 핑계 삼아 춘삼이는 결국 여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누웠지만 춘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인, 주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부인을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소. 이건 진심이요.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남편은 이제 그만 있고 나와 함께 삽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여인은 경악했습니다. 춘삼이의 끈질긴 설득에도 여인이 답을 주지 않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랫마을로 내려가 이 집에서 당신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소문을 낼 것이오. 내가 여기서 자고 간 것은 사실이지 않소? 힘없는 부인 혼자서는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이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 없는 외딴 집. 여인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해보시오. 부역장에 가 계신 서방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지은 이 새 옷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옷을 잘 받았다는 답장만 받아와 주신다면 서방님과의 인연은 깨끗이 잊고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춘삼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꺼이 약속을 하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히 부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보름을 넘게 걸어 부역장에 도착한 춘삼이는 관리에게 심부름 온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춘삼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역장에서는 한 사람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여인의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답장을 써오는 동안 잠시 그를 대신해 부역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아내가 보낸 새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옷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서방님을 부역장에서 구해내고자 이 옷을 심부름 온 사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겠다면 지금쯤 그 사내가 서방님을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제가 용서되지 않으신다면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에게 어서 빨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춘삼이를 부역장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와 지혜로운 아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부역장에 남겨진 춘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상처 주었던 수많은 여인을 떠올리며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자신을 속인 여인에게 분노하며 평생을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젠장, 하룻밤 인연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바로 춘삼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권선징악의 교훈. 하지만 때로는 그 악의 칼날이 무고한 이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황도령과 이도령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함께 학문을 익히며 출세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황도령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이도령은 진사시험에만 합격한 채 고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어지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두 사람의 교류는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혼인하여 황영감은 아들 현호를, 이진사는 딸 지연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10살 되던 해 이진사의 부인이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의 패인처럼 지내던 이진사는 몇 년 뒤 주위의 권유로 손시성을 가진 젊은 여인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자라면서 꽃처럼 고운 용모와 착한 심성을 갖추게 되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의 새 부인인 손씨는 지연이를 향한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지연이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고 급기야는 지연이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가 문중의 일로 한 달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를 다정하게 불러 말했습니다. 애아, 강가에서 보는 저녁 노을이 그리도 아름답다는데 나와 함께 구경 가지 않겠니? 평소 퉁명스럽던 새어머니의 다정한 제안에 지연이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해가 붉게 물들 무렵 두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강물은 거세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손씨는 강물을 등지고 서 있는 지연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난 내가 눈앞에 있는 것도 내 애비가 너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다 싫다. 그러니 나를 원망 마라. 어머니. 지연이는 비명과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고
거센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손 씨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물살에 떠내려가던 지연이는 천만다행으로 큰 나뭇가지를 붙잡아 겨우 강가에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 새어머니의 악행을 고하면 아버지께서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한 지연이는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잔치집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백씨 할머니가 온몸이 젖은 채 울고 있는 지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기도 전에 할머니는 지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백씨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이 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보여야 할 딸 지연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인 손 씨에게 묻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방님, 흑흑, 지연이가 밤마다 웬 사내와 몰래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꾸짖었더니 며칠 뒤 그 사내와 함께 야반도주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제 발로 집을 나간 딸을 차마 찾을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이는 백씨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며 자신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수놓은 아름다운 주머니를 본 할머니는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황영감 댁의 하인이 그 빼어난 솜씨에 감탄하여 주머니를 사갔습니다. 황영감의 아들 현호는 그 주머니를 보고 솜씨의 주인이 궁금해졌고 수소문 끝에 지연이와 백씨 할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현호는 아름답고 현명한 지연이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황영감은 비록 가난한 처지였지만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지연이의 인품과 솜씨를 보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혼인 후 지연이는 시아버지인 황영감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황영감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이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진사에게 지연이가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 손 씨에 의해 죽을 뻔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습니다. 손 씨는 딱 잡아댔지만 황영감과 함께 온 지연이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모든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손 씨는 관아로 끌려가 큰 벌을 받았고 이 진사는 딸과 재회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는 어진 남편 현호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릇된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지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한 남자와 그를 벌하고 친구의 아들을 구한 또 다른 친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한객주라는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고 신의를 중히 여겨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친구 염서방에게 선뜻 거금 10만 냥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서는 필요 없다며 그저 자네를 믿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염서방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한객주는 사업이 기울어 가세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한객주는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아들 한 도령에게 유서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염서방에게 10만 냥을 받아 가업을 다시 일으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도령은 유서를 들고 염서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염서방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그는 이미 한양의 관아에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한도령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도령은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칭찬하시던 또 다른 친구 정대감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던 정대감을 찾아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정대감은 한도령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 아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마. 열흘 뒤 염서방은 경상 가명으로 끌려왔습니다. 정대감은 염서방에게 경상도 일대의 큰 도적대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도적들과 작당하여 수십만 냥의 이득을 챙겼다는 증인이 있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염서방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정대감은 미리 말을 맞춰둔 한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인은 마치 염서방과 한패인 것처럼 장물을 넘긴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히 늘어놓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거짓 증언에 염서방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진 돈은 도적질로 번 것이 아니라 죽은 친구 한객주에게 빌린 10만 냥을 미천으로 장사하여 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는 죽었고 문서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정대감이 기다렸다는 듯 한도령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아느냐? 염서방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도령이야말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저 아이의 아비가 바로 저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정대감은 한도령이 가져온 유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염서방을 향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이 유서를 보니 내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니로구나. 허나 너는 친구의 아들이 어려울 때 돌려주기로 한 돈을 떼어먹으려 했으니 이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 친구와의 신의마저 저버린 너의 죄는 도적보다 더 크다. 내 놈은 한도령에게 원금 10만 냥과 그간의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둘 것이다. 결국 염서방은 죗값을 치르고 돈을 모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령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되찾아 가업을 다시 일으켰고 정대감의 지혜로운 판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이 때로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우물을 파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속에서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여정에서는 때때로 피하고 싶은 악한 인연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분명한 교훈, 권선징악과 사필기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악한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며 선한 마음과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난봉꾼의 마지막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탐욕이 많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보이면 몰래 훔쳤고,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자 주먹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무엇이든 들고 나가 노름으로 탕진하기 일쑤였죠. 그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홀로 그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춘삼이가 20살이 되던 해 평생을 고된 삶과 지독한 기침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춘삼이의 온갖 못된 짓을 그나마 어머니의 낯을 보아 참아주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불효막심한 놈이라며 손가락질했고, 결국 춘삼이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춘삼이의 탐욕과 못된 버릇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충청도의 한 장터, 저고리를 반쯤 걸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몇 명의 포졸들이 쫓고 있었죠. 바로 춘삼이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마님과 정을 통하며 온갖 폐물과 금부치를 빼돌린 것이 들통나 수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포졸들을 겨우 따돌리고 숨어 들어간 곳은 어느 집의 부엌이었습니다. 그가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니시오? 여긴 어찌 들어오셨소? 아, 잠시만, 제발 잠시만 숨겨주시오. 지금 나쁜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 춘삼이는 특유의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얜 사내들이 여인 한 명을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의로운 마음에 그 여인을 구해주었더니 그놈들이 되려 저를 죽이겠다며 쫓아오는 것이오. 1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인은 세상의 대낮부터 그런 흉악한 일이 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밖을 살피고 오더니 쫓아오던 이들은 모두 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 다른 가족들이 있소? 아니요. 저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춘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드나드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당분간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인을 구슬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이 마을 지리도 모르고 그 흉악한 놈들을 다시 만날까 두려워서 그렇소. 과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엄을 무릅쓰고 낯선 여인을 구해준 위로운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신세는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춘삼이는 착한 과부를 완벽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마을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힘들어졌습니다. 춘삼이는 도망갈 채비를 하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방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발, 아니면 저를 데려가세요. 과부가 울며 매달렸지만 춘삼이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눈치 참 없네. 난 그저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기중품을 챙겨 나온 춘삼이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방에서 춘삼이는 아름다운 기녀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양반가의 자제라 속이고 기녀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의 기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긴 뒤였죠. 춘삼이는 품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너와 혼인하면 주려고
아버님께서 청나라에 다녀오시며 구해오신 것이다. 어머, 도련님. 이렇게 고운 비녀는 처음 봅니다. 기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춘삼이는 이 기세를 몰아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우선 작은 집이라도 얻어 함께 살고 싶구나.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면 좋으냐. 사랑의 눈이 먼 기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춘삼이는 그 돈을 모두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신당한 기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안게 되었습니다. 한편 춘삼이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생각으로 주인을 부르자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을 보고 춘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을 농락해왔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춘삼이가 수줍은 소년처럼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외딴 곳에서 길 잃은 나그네를 외면할 수 없어 그를 헛간에서 묵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린 헛간은 비를 피할 수 없었고 이것을 핑계 삼아 춘삼이는 결국 여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누웠지만 춘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인, 주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부인을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소. 이건 진심이요.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남편은 이제 그만 잊고 나와 함께 삽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여인은 경악했습니다. 춘삼이의 끈질긴 설득에도 여인이 답을 주지 않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랫마을로 내려가 이 집에서 당신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소문을 낼 것이오. 내가 여기서 자고 간 것은 사실이지 않소? 힘없는 부인 혼자서는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이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 없는 외딴 집. 여인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해보시오. 부역장에 가 계신 서방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지은 이 새 옷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옷을 잘 받았다는 답장만 받아와 주신다면 서방님과의 인연은 깨끗이 잊고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춘삼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꺼이 약속을 하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히 부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보름을 넘게 걸어 부역장에 도착한 춘삼이는 관리에게 심부름 온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춘삼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역장에서는 한 사람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여인의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답장을 써오는 동안 잠시 그를 대신해 부역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아내가 보낸 새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옷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서방님을 부역장에서 구해내고자 이 옷을 심부름 온 사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겠다면 지금쯤 그 사내가 서방님을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제가 용서되지 않으신다면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에게 어서 빨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춘삼이를 부역장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와 지혜로운 아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부역장에 남겨진 춘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상처 주었던 수많은 여인을 떠올리며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자신을 속인 여인에게 분노하며 평생을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젠장, 하룻밤 인연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바로 춘삼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권선징악의 교훈. 하지만 때로는 그 악의 칼날이 무고한 이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황도령과 이도령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함께 학문을 익히며 출세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황도령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이도령은 진사시험에만 합격한 채 고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어지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두 사람의 교류는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혼인하여 황영감은 아들 현호를, 이진사는 딸 지연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10살 되던 해 이진사의 부인이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의 패인처럼 지내던 이진사는 몇 년 뒤 주위의 권유로 손시성을 가진 젊은 여인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자라면서 꽃처럼 고운 용모와 착한 심성을 갖추게 되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의 새 부인인 손씨는 지연이를 향한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지연이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고 급기야는 지연이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가 문중의 일로 한 달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를 다정하게 불러 말했습니다. 애아, 강가에서 보는 저녁 노을이 그리도 아름답다는데 나와 함께 구경 가지 않겠니? 평소 퉁명스럽던 새어머니의 다정한 제안에 지연이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해가 붉게 물들 무렵 두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강물은 거세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손씨는 강물을 등지고 서 있는 지연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난 내가 눈앞에 있는 것도 내 애비가 너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다 싫다. 그러니 나를 원망 마라. 어머니. 지연이는 비명과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고 거센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손씨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물살에 떠내려가던 지연이는 천만다행으로 큰 나뭇가지를 붙잡아 겨우 강가에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 새어머니의 악행을 고하면 아버지께서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한 지연이는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잔치집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백씨 할머니가 온몸이 젖은 채 울고 있는 지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기도 전에 할머니는 지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백씨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이 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보여야 할 딸 지연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인 손씨에게 묻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방님, 흑흑, 지연이가 밤마다 웬 사내와 몰래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꾸짖었더니 며칠 뒤 그 사내와 함께 야반도주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제 발로 집을 나간 딸을 차마 찾을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이는 백씨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며 자신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수놓은 아름다운 주머니를 본 할머니는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황영감 댁의 하인이 그 빼어난 솜씨에 감탄하여 주머니를 사갔습니다. 황영감의 아들 현호는 그 주머니를 보고 솜씨의 주인이 궁금해졌고 수소문 끝에 지연이와 백씨 할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현호는 아름답고 현명한 지연이에게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황영감은 비록 가난한 처지였지만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지연이의 인품과 솜씨를 보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혼인 후 지연이는 시아버지인 황영감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황영감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이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진사에게 지연이가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 손씨에 의해 죽을 뻔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습니다. 손씨는 딱 잡아댔지만 황영감과 함께 온 지연이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모든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손씨는 관아로 끌려가 큰 벌을 받았고 이 진사는 딸과 재회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는 어진 남편 현호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릇된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지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한 남자와 그를 벌하고 친구의 아들을 구한 또 다른 친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한객주라는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고 신의를 중히 여겨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친구 염서방에게 선뜻 거금 10만 냥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서는 필요 없다며 그저 자네를 믿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염서방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한객주는 사업이 기울어 가세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한객주는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아들 한도령에게 유서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염서방에게 10만 냥을 받아 가업을 다시 일으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도령은 유서를 들고 염서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염서방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그는 이미 한양의 관아에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한도령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도령은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칭찬하시던 또 다른 친구 정대감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던 정대감을 찾아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정대감은 한도령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 아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마. 열흘 뒤 염서방은 경상 가명으로 끌려왔습니다. 정 대감은 염서방에게 경상도 일대의 큰 도적대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도적들과 작당하여 수십만 냥의 이득을 챙겼다는 증인이 있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염서방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정 대감은 미리 말을 맞춰둔 한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인은 마치 염서방과 한패인 것처럼 장물을 넘긴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히 늘어놓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거짓 증언에 염서방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진 돈은 도적질로 번 것이 아니라 죽은 친구 한객주에게 빌린 10만 냥을 미천으로 장사하여 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는 죽었고 문서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정 대감이 기다렸다는 듯 한도령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아느냐? 염서방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도령이야말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저 아이의 아비가 바로 저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정대감은 한도령이 가져온 유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염서방을 향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이 유서를 보니 내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니로구나. 허나 너는 친구의 아들이 어려울 때 돌려주기로 한 돈을 떼어먹으려 했으니 이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 친구와의 신의마저 저버린 너의 죄는 도적보다 더 크다. 내 놈은 한도령에게 원금 10만 냥과 그간의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둘 것이다. 결국 염서방은 죗값을 치르고 돈을 모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령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되찾아 가업을 다시 일으켰고 정대감의 지혜로운 판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이 때로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우물을 파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속에서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여정에서는 때때로 피하고 싶은 악한 인연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분명한 교훈, 권선징악과 사필기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악한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며 선한 마음과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남봉꾼의 마지막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탐욕이 많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보이면 몰래 훔쳤고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자 주먹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무엇이든 들고 나가 노름으로 탕진하기 일쑤였죠. 그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홀로 그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춘삼이가 20살이 되던 해 평생을 고된 삶과 지독한 기침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춘삼이의 온갖 못된 짓을 그나마
어머니의 낯을 보아 참아주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불효막심한 놈이라며 손가락질했고 결국 춘삼이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춘삼이의 탐욕과 못된 버릇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충청도의 한 장터, 저고리를 반쯤 걸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몇 명의 포졸들이 쫓고 있었죠. 바로 춘삼이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마님과 정을 통하며 온갖 폐물과 금부치를 빼돌린 것이 들통나 수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포졸들을 겨우 따돌리고 숨어 들어간 곳은 어느 집의 부엌이었습니다. 그가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니시오? 여긴 어찌 들어오셨소? 아, 잠시만, 제발 잠시만 숨겨주시오. 지금 나쁜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 춘삼이는 특유의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얜 사내들이 여인 한 명을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의로운 마음에 그 여인을 구해주었더니 그놈들이 되려 저를 죽이겠다며 쫓아오는 것이오. 1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인은 세상의 대낮부터 그런 흉악한 일이 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밖을 살피고 오더니 쫓아오던 이들은 모두 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 다른 가족들이 있소? 아니요. 저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춘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드나드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당분간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인을 구슬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이 마을 지리도 모르고 그 흉악한 놈들을 다시 만날까 두려워서 그렇소. 과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엄을 무릅쓰고 낯선 여인을 구해준 위로운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신세는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춘삼이는 착한 과부를 완벽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마을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힘들어졌습니다. 춘삼이는 도망갈 채비를 하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방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발, 아니면 저를 데려가세요. 과부가 울며 매달렸지만 춘삼이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눈치 참 없네. 난 그저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기중품을 챙겨 나온 춘삼이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방에서 춘삼이는 아름다운 기녀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양반가의 자제라 속이고 기녀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의 기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긴 뒤였죠. 춘삼이는 품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너와 혼인하면 주려고 아버님께서 청나라에 다녀오시며 구해오신 것이다. 어머, 도련님, 이렇게 고운 비녀는 처음 봅니다. 기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춘삼이는 이 기세를 몰아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우선 작은 집이라도 얻어 함께 살고 싶구나.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면 좋으냐. 사랑의 눈이 먼 기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다음 날 춘삼이는 그 돈을 모두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신당한 기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안게 되었습니다. 한편 춘삼이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생각으로 주인을 부르자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을 보고 춘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을 농락해왔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춘삼이가 수줍은 소년처럼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외딴 곳에서 길 잃은 나그네를 외면할 수 없어 그를 헛간에서 묵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린 헛간은 비를 피할 수 없었고 이것을 핑계 삼아 춘삼이는 결국 여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누웠지만 춘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인, 주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부인을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소. 이건 진심이요. 돌아올 지 기약도 없는 남편은 이제 그만 잊고 나와 함께 삽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여인은 경악했습니다. 춘삼이의 끈질긴 설득에도 여인이 답을 주지 않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랫마을로 내려가 이 집에서 당신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소문을 낼 것이오. 내가 여기서 자고 간 것은 사실이지 않소? 힘없는 부인 혼자서는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이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 없는 외딴 집. 여인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해보시오. 부역장에 가 계신 서방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지은 이 새 옷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옷을 잘 받았다는 답장만 받아와 주신다면 서방님과의 인연은 깨끗이 잊고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춘삼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꺼이 약속을 하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히 부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보름을 넘게 걸어 부역장에 도착한 춘삼이는 관리에게 심부름 온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춘삼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역장에서는 한 사람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여인의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답장을 써오는 동안 잠시 그를 대신해 부역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아내가 보낸 새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옷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서방님을 부역장에서 구해내고자 이 옷을 심부름 온 사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겠다면 지금쯤 그 사내가 서방님을 대신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제가 용서되지 않으신다면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에게 어서 빨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춘삼이를 부역장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와 지혜로운 아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부역장에 남겨진 춘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상처 주었던 수많은 여인을 떠올리며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자신을 속인 여인에게 분노하며 평생을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젠장, 하룻밤 인연의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바로 춘삼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인에게는